안녕하십니까. 헬로에고 글로벌 미국 교육센터 오픈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헬로에고 글로벌 미국 센터장 원수지입니다. 저희 헬로에고 글로벌은 현재 전 세계 14개국 학생들이 미국과 이제 유럽의 명문대 합격을 하기 위해서 CS 전공 적합성과 또 입시 솔루션을 좀 준비하고 있는 CS 전문 교육 회사입니다. 전문 강사진하고 다양한 강좌수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 현지 이제 시간에 맞춘 좀 폭넓은 선택지를 좀 제공함으로써 전 세계 학생들의 CS 역량 강화를 통한 입시 성공에 좀 조력자 역할을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이번 미국 교육센터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오늘 이 저녁 세미나 같은 경우는 국내에 계신 이제 저희 국제학교 어머님들 그리고 한국 학교 다니고 계시는 이제 학부모님들을 좀 대상으로 저희가 진행을 한국 시간에 맞춰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총 3부로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1부는 저희 그 미국 대학 입시에서 CS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한국의 그 유사코 1타 강사라고 저희가 이제 자부하고 있는 이제 홍성기 소장님이 좀 진행을 하실 예정이시고, 2부는 제가 저희 그 헬로알고 글로벌 미국 교육센터의 교육과정하고 그리고 또 멘토분들 어떤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실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릴 예정입니다. 어머님들께서 가장 기다리셨던 3부는 사실 저희가 이제 실시간 이제 멘토와의 이제 토크쇼로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시차 때문에 오전에 저희가 진행을 실시간으로 했고요. 그때 녹화했던 부분을 좀 오늘 대신 좀 대체해서 틀어드리고 제가 마무리 인사를 드리고 정리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다리셨던 그 3부 순서가 그래도 그 미국 현지 그래도 최근 그 입시 동향들을 좀 본인이 겪었던 저희 멘토들의 좀 설명이 함께 들어가 있어서 끝까지 이렇게 좀 기다려 주셨다가 시청을 좀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1부 연사인 홍성기 소장을 소개합니다. 저는 2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사실은 같은 내용으로 이미 세미나를 한번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에 계신 분들이 이제 그때는 주로 참여했는데, 이제 또 오후에 이렇게 또 한국 학부모님들께 이렇게 같은 또 내용을 전달을 하니까 아마 두 번째 하니까 좀 더 제가 잘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그 여러분들이랑 함께 미국 명문대 진학과 이 미래의 세상을 준비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홍선기 연구소장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간단히 또 뭐 저희 헬로알고와 여태까지 함께 하셨던 학부모님들을 또 알고 계시겠지만,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자기소개를 먼저 드리면요, 저는 우선 헬로알고에서 컨텐츠 및 알고리즘 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홍선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저는 이제 수많은 유사코라든지 ACS라든지 미국 컴퓨터 사이언스 또는 미국 대학 입시를 목표로 하는 그런 학생들이 지도를 했고, 실제로도 제가 가르쳤던 많은 학생들이 MIT, 스탠포드 이런 명문대 합격을 해서 또 저희 헬로알고 글로벌과 이번에 함께 또 같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자기소개를 드리고요. 저희가 또 항상 설명이 시작 때 하는 게 있죠. 그렇죠. 저희 자랑을 조금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MIT, 스탠포드, 카네기 멜론 이 등등의 학생들이 이제 재작년까지, 그러니까 작년까지 이제 저 실제 헬로알고 또는 저와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해서 그 명문대 합격을 진학을 한 학생들이고요. 이번에 또 따끈따끈한 신입생들이죠. MIT 1명, 그리고 카네기 멜론 4명, 그리고 캠브리지 1명, 이런 식으로 굉장히 또 저희가 좋은 이런 인재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사실 이 유사코라는 대회에 한해서는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에서 헬로알고를 따라올 만한 그런 곳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3년 연속으로 국가대표 상비군 가장 높은 단계죠, 배출한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또 국가대표 과정 이외에도 플래티넘 8명, 골드 42명, 실버 104명 등 굉장히 높은 성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ACSL, 아메리칸 컴퓨터 사이언스, 요새 또 학부님들 사이에서 또 화제가 되고 있는 그런 시험이죠. 수강생 90% 이상이 이제 올스타 진출을 하고 있고, 골드 메달 11명, 그 실버 메달 6명, 브론즈 5명, 이런 정도로 이 알고리즘 분야에 한해서는 굉장히 독보적인 실적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아마 좀 학부님들께서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이젠 또 HP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여러 국내외 대기업들에서 이 좋은 우수한 그 학생들을 가리기 위해서 코딩 컨테스트를 진행을 하는데, 이 또 HP 코드워즈에서 1위를 차지한 그 학생이 있었고요. 이뿐만 아니라 또 저희가 프로젝트, 이제 또 사이언스 페어라든지 이런 것들에 출전한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KSEF 그 2년간 성적, 그래서 뭐 특별상 수상한 학생과 국제대회 진출한 학생들, 그리고 골드, 실버, 브론즈 다양하게 이렇게 수상을 하였고, 특히 또 MIT IEE 컨퍼런스라는 굉장히 좀 높은 밸류의 저널에 이제 고등학생 논문으로 채택된 학생도 있고요. 결국에 이 친구는 이제 MIT 들어갔습니다. 또 포스코 AI 챌린지에서 최우수상 수상한 학생도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학생들 굉장히 저희가 좀 자랑을 했는데요. 듣고 계신 학부모님들께서는 한편으로는 뭐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도 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좀 전략적으로 좀 잘 해가지고 저렇게 좋은 성과를 내고 나아가서 좋은 학교 이렇게 가길 원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도움은 똑같은 그 학생이라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입시 전략을 갖추는지에 따라서 제 생각에는 대학의 당락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부 순서로 준비한 건 세상의 변화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도래라는 제목인데요. 먼저 아마 이 최신 트렌드에 좀 민감하신 학부모님들이 이미 들어보셨을 거예요. 구글에서 얼마 전에 이제 코드레드 비상 상황을 이렇게 발령을 했었죠. 왜 그러냐라고 봤더니 작년 11월 말이었죠. 이 챗 GPT라고 하는 오픈 AI라는 회사에서 그 구글 알파고 그 만든 곳이랑 똑같은 곳인데 전 세계가 경악할 만한 수준의 새로운 인공지능을 만들었습니다. 혹시나 이 챗GPT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건 챗GPT는 인공지능의 종류인데요. 이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챗 더하기 Generative Pre-training이라고 해서 약간 대화하듯이 인공지능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그런 인공지능은 수많은 그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럴듯한 문장들을 생성해주게 됩니다. 근데 이게 얼핏 들으면은 그럼 여태까지 인공지능 인공지능 챗봇이랑 그렇게 다를 게 있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공지능이 얼마나 높은 수준인지 알 수 있는 제가 사례를 몇 가지 하나 갖고 왔거든요. 자, 첫 번째, 이거 되게 좀 작년에 또 되게 뜨거운 감자였는데, 이 AI가 그린 그림이 그림대회에서 1등을 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심사위원들 중 아무도 이게 AI가 그린 그림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미국 미술전 우승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갑론을박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지금 여기 보시면 파업하는 이런 사진이 있는데, 할리우드라든지 이런 영화라든지 드라마, 소설 이런 거에 각본가, 시나리오 쓰는 사람들이 이 AI가 이렇게 코드도 없이 그냥 이런 시나리오 짜줘 라고 하면은 알아서 잘 짜주니까 이 밥그릇을 뺏는다고 파업에 나섰습니다. 이 뉴스를 보면서 저는 마치 옛날 그 산업혁명,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들이 이제 기계가 우리 일자리를 뺏어간다 하고서 기계를 막 때려 부수는 그런 그 에피소드가 생각이 나는데요. 이 정도로 AI가 지금 훌륭하게 해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당연히 이 챗GPT를 자주 애용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설명회를 준비하면서 항상 이 설명회에 창작의 고통이 따르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또 재미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 해서 또 챗GPT한테 제가 물어봤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제 설명회를 진행을 해야 학부모님들이 좋은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그랬더니 챗GPT가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어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설명회를 계획한 훌륭한 생각이다. 우선 칭찬부터 하네요. 네. 그래서 AI랑 이런 걸 소개를 하고 다양한 전공에서 컴퓨터 과학이 어떻게 응용이 되는지
또 실제 프로젝트를 한번 좀 예시들을 보여주고 그래서 컴퓨터과학의 중요성을 강조한 다음에 학원 프로그램을 소개하면 어떻겠느냐. 벌써 설명의 한 편을 다 본 기분이죠. 이렇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는 시대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 시대가 변화한다. 그거랑 우리 아이들의 교육이 어떤 상관이지? 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시대가 변화하면 어떨까요? 시대에 걸맞는 인재상이 바뀌겠죠. 인재상이 바뀌면 어떻게 할까요? 인재상을 길러내는 곳이 바로 어디예요? 미국의 대학 고등교육기관이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원하는 인재가 바뀌니까 그에 맞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세상이 바뀌고 있다 제가 아무리 말씀드린다 하더라도 이렇게 별로 신빙성이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론 머스크라든지 제임스 라비 같은 사람들이 챗GPT가 거의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같은 충격을 얻었다라고 각국의 이제 유명 인사들이 말하고 있죠. 또 최근에 또 들은 뉴스인데 이 구글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AI로 수십 년 이렇게 개발에 매진했던 사람들이 파업을 선언했죠. 왜냐하면 AI 개발 속도가 너무 빠르다. 우리 인류는 아직 이거의 개발 속도에 적응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하고서 파업을 선언할 정도입니다. 자,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났어요. 아마 학부모님들은 세계화의 시대를 겪으셨을 것 같아요. 세계화의 시대는 어떤 게 살아남기에 가장 중요한 덕목이었죠? 그죠? 바로 영어가 중요했죠. 각국의 국경이 좀 낮아지고 그리고서 서로 이렇게 소통하면서 새로운 세상이 열리니까 영어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문학과를 가기 위해서 영어를 공부했을까요? 아니잖아요. 어떤 곳을 가더라도 이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정보의 양부터 기회의 폭까지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게 되죠. 자, 근데 지금은 그러면 이제 어떤 시대일까요? 디지털 시대, 인터넷 시대 이런 건 이미 지나갔죠. AI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AI 시대에 필요한 그러면 영어는 무엇일까요? AI 시대의 영어, 그것은 바로 디지털 리터러시입니다.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건 어떤 뜻이냐면은 컴퓨터를 활용해서 디지털로 된, 그러니까 코드로 된 글을 읽고 해석하고 그거를 활용해서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마치 옛날에 영어를 할 줄 아느냐 모느냐로 이 성공과 실패가 갈렸듯이 오늘날 이 AI 시대, 디지털 시대에서는 이 디지털 리터러시를 갖추고 있느냐가 살아남는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된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최대의 그 온라인 코딩 교육기관이죠. 코드.org에서는 컴퓨터 사이언스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컴퓨터 사이언스는 인문학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컴퓨터 사이언스라는 건 단지 이 컴퓨터 코딩을 하기 위해서 또는 컴퓨터 전공을 하기 위해서 프로그래머가 되기 위해서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인문학이다. 인문학이라는 건 뭐예요? 어떤 세상을 해석하고 이걸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새로운 통찰을 제공해주는 그런 수단인 거죠. 컴퓨터 사이언스를 할 줄 아는 학생은 코딩을 할 줄 알고 모르고의 여하를 떠나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 있어서 전혀 다른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우리의 사실이 무엇이냐? CS 역량은 전공을 불문하고 필수라는 거예요. 내가 컴퓨터 사이언스를 갈게 아니라도 당연히 컴퓨터 사이언스를 갈 거면 당연히 필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레벨의 이 컴퓨터 사이언스 역량은 필수적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럼 코딩도 인공지능이 다 해주는데 앞에 보니까 굉장히 잘해주던데 그럼 소프트웨어 교육도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적절한 코드를 또 찾아내고 그리고 그 코드를 기초로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이걸 적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을 하는 능력을 위해서는 단순히 코딩이라든지 이런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서는 전혀 불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디지털 리터러시, 소프트웨어와 알고리즘에 대한 학습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점입니다. 실제 예시를 그래서 제가 하나 갖고 와봤어요. 이 2016년 하면은 알파고가 처음 나왔을 때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인공지능이라는 키워드가 엄청나게 핫했을 때인데 벌써 7년 전이네요. 엄청난 이
발전을 이뤘겠죠. 2016년에 한국고용정보원이 꼽은 인공지능이 대체할 가능성이 낮은 직업, 그러니까 미래에도 살아남을 직업이라고 예측을 했던 것들이에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1위 화가 및 조각가, 2위 사진사, 3위 작가,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 어때요? 아까 뉴스의 사례에서도 보셨다시피 이 화가 이런 것들 이미 다 대체가 되고 있죠. 가장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직업들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미래 사회에서 내가 하려는 일은 괜찮겠지, 이거 없어도 되겠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더 급격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AI라든지 디지털 기술들, 코딩, 프로그래밍 이런 것들을 할 줄 아는지 모르는지가 생존과 직결이 돼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예시를 볼게요. 저희 또 웹툰, 우리나라의 K 웹툰이 굉장히 또 그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크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웹툰의 선두주자인 네이버에서 이제 최근에 어떤 걸 내놨냐면요, AI 페인터를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 스케치를 주고 클릭을 하면은 내가 그림을 하나도 못 그리더라도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굉장히 그럴듯하게 음영이라든지 그림자라든지 이런 것들 다 고려해가지고 AI가 바로 그냥 색칠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 저 그림 정말 못 그리는데 이 툴을 쓰면 굉장히 그러니까 AI래 웹툰 전문가가 그린 것처럼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하물며 만약에 내가 웹툰 화가라고 해볼게요. 이런 일러스트레이터라고 해볼게요. 이런 툴을 쓸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이 툴을 내 입맛에 맞게 변형하고 개선시킬 수 있는 사람이랑 이런 툴 없이 그냥 하나하나 옛날 방식으로 수작업으로 그리는 사람이랑 비교를 한다고 해볼게요. 어떨까요? 당연히 이 작품의 퀄리티에서도 차이가 나겠지만 이 만들 수 있는, 같은 시간에 만들 수 있는 작품의 양에서도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이겠죠. 이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하는 거는 한 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하면 적자 생존입니다. 적자 생존이 뭘까요? 이 환경에 적응하는 생물만이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도태되는 생물들은 이제 멸종해 버린다라는 말이죠. 똑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하는 세상에서는 변화하는 세상에 맞는 인재들이 살아남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선택되지 못하고 도태되어 버리겠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제가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떠들었어요. 이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도대체 근데 왜 이렇게 떠드느냐? 바로 대학이 원하는 인재상이 바뀌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단순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따 저희 실제 멘토 합격 사례, MIT, 스탠포드, 칼텍, 카네기 멜론 이런 멘토들의 합격 사례와 그분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은 지금 대학이 원하는 인재가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도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미국 명문대, 방금 제가 말씀드린 MIT라든지 하버드라든지 이런 명문대, 누구나 원하는 명문대를 가기 위해선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네, 저희가 흔히 이 네 가지를 말하죠. recognition, activity, academic, testing 이런 거를 말하는데, 여기서 아카데미랑 테스팅은 무엇이냐? 이건 SAT, GPA 이런 거 말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사실 이거는 대학에 이렇게 지원을 하기 위한 필수 조건일 뿐이지, 이거를 잘한다고 해서 합격되거나 그런 건 절대로 없습니다. 빵 퍼센트예요, 빵 퍼센트. 대부분 왜냐? SAT 거의 만점에 가깝고 GPA도 만점에 가깝기 때문에 이런 탑티어 스쿨을 지원한 학생들은. 자, 그러면 무엇이 합격과 불합격을 가르느냐? 그것은 내 학업 역량과 함께 탁월한 전공 적합성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공 적합성은 컴퓨터 코딩 이런 걸 뜻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예술 쪽으로 하겠다. 그럼 예술에 대한 어떤 전공 적합성, 또는 내가 어떤 금융 쪽으로 하겠다. 금융에 대한 전공 적합성, 엔지니어를 하겠다. 엔지니어에 맞는 전공 적합성, 이런 것이겠죠. 근데 과거와 달리 이 전공 적합성을 보여주는 그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가 굉장히 좋은 윤활제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실제 사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아마 헬로알고 기존 설명회를 들어보셨던 분들은 이 케이스 스터디가 좀 패밀리어 하실 거예요. 제가 한 1, 2년 전부터 쓰고 있던 케이스 스터디거든요. 제가 이제 실제로 가르쳤던 학생들에 대한 예시인데, 이제 굉장히 좋은 소식이, 이 케이스 스터디에 제가 다뤘던 학생들이 전부 좋은 대학교에 이번에 합격을 했습니다.
특히 이 케이스 스터디 1번 학생은 MIT 합격을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친구는 이제 아트 메이저, 그림 이쪽으로 원하는 10학년 남학생이었는데 단순히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걸로는 차별화하기가 힘들다. 내가 그림을 진짜 완전 피카소급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면은 다 거기서 거기겠죠. 공부도 잘하지만.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나만의 차별점을 뭘 가져갔냐? 코딩을 통한 제너레이티브 아트라는 걸 접목을 했어요. 오른쪽에 보이시면 뭔가 되게 움직이는 이 디지털 아트 작품이 있죠. 그래서 이 친구는 이걸 위해서 유사코드 실버까지 취득하고 이런 작품을 만들어서 스콜라스틱 아트 어워드라는 곳에서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미디어 랩이나 이런 NYU 이런 쪽을 진학을 목표로 했는데 이 친구가 이번에 MIT 진학 성공을 하였습니다. 굉장하죠? 자, 케이스 스터디 두 번째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키텍처, 건축 쪽을 이제 희망하는 친구였는데 유사코 브론즈까지 취득하고 이 친구는 이제 자기가 원래 머릿속으로 구상하던 이 스마트 시리에서 이제 효율적인 어떤 파킹 시스템 같은 주차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상을 하고 그거를 AI를 통해 가지고 프로토타입까지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KSF 본선까지 수상을 하고 코넬에 또 진학하는 걸 성공했습니다. 또 세 번째 친구는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 그러니까 순수 나는 컴퓨터 사이언스 개발자가 될 거야, 컴퓨터 사이언스 과학자가 될 거야 하는 친구였는데 이 친구는 10학년 때 이제 유사코 실버 수준이었어요. 이미 좀 잘하는 친구였죠. 그래서 수학 상위권 정도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저랑 같이 골드 플래티넘 수업을 듣고서 유사코 플래티넘 승급 성공하고 파이널리스트에도 이제 선발을 하였습니다. 또 단순히 또 이렇게 미국 대학에선 단지 공부 잘하는 학생, 시험 성적 좋은 학생 이런 친구만 원하는 게 아니죠. 이 친구는 또 자기가 가진 이런 재능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로 또 발현을 했어요. 이 발현을 하는 게 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 대학 입시에서는. 그래서 시각장애인 보행 편의를 위한 앱이라든지 캠퍼스 투어를 도와주는 VR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여러 프로젝트들을 해서 사이언스 페어에 수상을 했고 결국에 이제 MIT 컴퓨터 사이언스 학과에 진학 성공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들의 사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컴퓨터 사이언스만 있는 게 아니죠. 오히려 컴퓨터 사이언스 아닌 친구들이 더 많았죠. 이 친구들은 이제 뭘 보여주느냐? 단순히 과거처럼 이 공부, 내 공부 학교 내신이라든지 이런 것만 잘하고 전공에 관련된 그런 지식들만 갖추고 이런 걸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신시대에 걸맞는 인재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CS 역량은 물론 CS 역량을 꼭 갖추고 이거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이 전공에 관한 나만의 스토리랑 연결 지어야 한다. 이게 꼭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까지 학부모님들이 이제 들어보시면은 오케이. 그러면은 이런 것들 컴퓨터 사이언스가 중요하다는 거 알겠어. 컴퓨터 사이언스가 단순히 코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다른 전공을 지원을 하더라도 꼭 필요하다라는 걸 알겠어. 그러면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라는 또 의문이 자연스럽게 떠올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2부에서는 이제 이 퀄리피케이션에서 이제 어떤 것들을 도전해야 하는지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CS학과 전공 적합성은 핵심 역량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알고리즘과 프로젝트. 알고리즘이라는 건 무엇이냐? 한마디로 알고리즘은 어떤 문제를 수학적으로 컴퓨터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수학적 사고력도 필요하고 단기적인 준비가 좀 어려워요. 그러기 때문에 꾸준한 학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러면 선생님 저는 다른 전공을 할 건데 이거를 꼭 해야 하나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ABC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영어 회화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ABC부터 배워야죠. 좋든 싫든 ABC 어느 정도 할 줄 알아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 역량은 명문대에 들어갈 어떤 객관적인 나는 코딩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정도로 이런 디지털 리터러시를 갖추고 있습니다. 라는 객관적인 전공 적합성을 보여줄 필수 요소입니다. 그래서 그 아래 보시는 것처럼 유사코라든지 ACSL이라든지 구글 킥스타트와 같은 여러 가지 알고리즘 대회에 수상을 하는 게 첫 번째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무엇이냐? 내가 ABC만 안다고 해서 외국인이랑 자유롭게 대화가 가능한 거 아니죠? 회화 능력이 필요하죠. 바로 그게 프로젝트 역량입니다. 프로젝트 역량은 자신의 알고리즘 역량을 바탕으로 실제로 이거를 자기만의 스토리로 자기만의 어떤 특별한 점으로 발현하고 구현해내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있건 또 컴퓨터 사이언스는 당연하지만 컴퓨터 사이언스 앞에 보셨던 것처럼 아닌 곳들 뭐 아키텍처든 파이낸스든 엔지니어링이든 아니면 아트든 BCS 전공 진학을 위해서 더욱더 중요한 친구라고 볼 수 있겠죠. 다들 똑같이 그림 그리고 막 그러는데 나는 코딩 이용해가지고 뭔가 제너레이티브 RT를 만들어냈어. 다들 막 똑같이 막 모델 같은 거 만들고 뭐 실험하고 과학 실험 같은 거 하고 하는데 이 친구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통해서 막 AI 이용해서 뭔가를 했어. 굉장히 좀 더 대학에서 눈여겨볼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두 가지를 나눴는데 제가 이제 디바이드 앤 컨큐어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알고리즘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선 무엇부터 준비하는가? 아마 여러분들 답을 이미 알고 계시겠죠? 첫 번째, 네, 그렇습니다. 유사코를 준비하자라는 겁니다. 아마 유사코에 대해서 이미 여러분들 다들 아시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빠르고 간단하게 그래도 혹시나 모르실 분들 위해서 간단한 핵심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유사코는 이제 브론즈부터 플래티넘까지 등급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브론즈, 실버, 골드, 플래티넘. 그래서 보통 제가 설명드릴 때 나는 컴퓨터 사이언스 갈 거다. 그러면 골드 정도는 준비하는 거를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나는 컴퓨터 사이언스 갈 건 아닌데 어느 정도 내가 이런 코딩 할 줄 안다는 걸 입증을 하고 싶어. 그러면 적어도 브론즈, 실버 정도까지는 하셔야 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전 세계 누구나 참여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또 지난주에 따끈따끈한 최신 이 정보를 가지고서 업데이트를 했는데 작년 대회의 경우 67개국에서 44,000여 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한국은 1,000명 넘게 이렇게 참가를 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자녀분들의 잠재적인 경쟁자가 44,000명 이렇게 있다. 이미 그 친구들은 자기 포트폴리오에 이런 CS 역량을 녹여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진짜예요.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시험을 연간 4번 보는데요. 전부 온라인으로 진행되죠. 12월, 1월, 2월, 3월 이렇게 이제 연간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요. 또한 요새 또 트렌드가 이게 또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점수가 필요한 커트라인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욱더 체계적으로 더욱더 전문적으로 이렇게 배워야 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유사코가 도대체 전공적 합성의 핵심이냐? 앞에서 말한 전공적 합성의 핵심이냐? 첫 번째, 두말하면 잔소리죠. 미국의 가장 권위 있는 알고리즘 대회입니다. 수학에선 어떤 대회가 있어요? 수학에선 AMC 대회가 있죠. 그리고 미국의 화학, 물리, 생물학 이런 것도 각각 올림피아드들이 있죠. 컴퓨터 코딩에 있는 올림피아드가 바로 유사코입니다. 이 대회가 가장 권위 있는 대회이기 때문에 내가 수학 잘한다 백날 떠들어봤자 AMC 성적 없으면 입증이 안 되죠. 내가 코딩 잘한다 아무리 말을 해봤자 유사코 성적이 없으면 입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기 쉽도록 유사코와 이 수학을 비교를 하자면은 유사코 실버 정도가 이제 AMC에서 에이미 넘어가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이미에서 우리 유사코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너 수학 상당히 잘하는구나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죠. 그게 골드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또 재미난 통계자를 항상 갖고 오는 건데 이 그 National Academy of Future Scientists and Technology라는 곳에서 제가 갖고 온 통계자료예요. 뭐냐면은 0점부터 10점까지 이제 점수를 매겨서 어떤 스펙이 미국을 갈 때 얼마나 임팩트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정보인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4점이면은 너 좀 그래도 열심히 했구나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유사코 이제 실버 디비전 가는 거 아니면 AMC에서 뭔가 상을 받는 거 이런 거라고 합니다. 5점, 너 좀 잘하는데 이게 이제 에이미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 될 것 같고요. 에이미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딱 와닿죠? 어느 정도 수준인지. 6점, 너 상당히 잘하는구나. 여기 굉장히 좀 큰 투자를 했구나. 바로 유사코 골드 이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점, 이거는 내 대학 입학 지원원서의 가장 첫 번째 줄에 올려도 될 만큼 굉장히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그런 스펙이다. 유사코 플래티넘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미로 또 갖고 왔는데 이제 국가대표 상비군이라든지 아니면 IOI 세계대회죠. 세계대회 대표로 뽑히는 건 거의 내가 원하는 대학 골라서 갈 수 있는 어떤 보증수표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유사코 권위 있는 시험이라는 거 알겠습니다. 근데 두 번째 CS학과 목표하는 학생에는 이게 또 선택이 아니라 이제 필수예요. 왜 그러냐? 오른쪽에 이제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처음 이 유사코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진행하고 이랬던 게 이제 한 6, 7년 전이에요 벌써. 그때는 진짜
그 막 대학 교수님 자녀분들 이런 분들만 알고 계시지 아무도 몰랐어요. 유사코라는 시험이 뭔지, 이게 왜 중요한지. 근데 통계치를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죠? 매년 막 3, 4배씩 증가를 했죠. 그래서 지금은 거의 20배에 가깝게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 전 세계적으로 요만큼 증가를 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해마다 여러분들 자녀분들의 경쟁자들이 45,000명씩 쏟아지고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명문 CS학과 진학을 위해서는 이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적어도 또 그리고 그 CS학과가 아니라 하더라도 실버 이상은 통과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유사코는 유사코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AMC 수학 잘하면은 AMC만 상 받는 거 아니죠. 다른 여러 가지 대회들에서도 상을 받을 수 있죠. 유사코도 마찬가지예요. 이 대회를 준비하면은 뭐 ACS라든지 구글 킥스타트라든지 이런 여러 대회들, 또 특히 미국에서는 명문대에서 진행하는 대학 코딩 대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얘기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텐데, 스탠포드에서 진행하는 프로코라는 대회라든지 카네기 멜론에서 진행하는 CMIMC라든지 이런 되게 큰 대회들이 있어요. 이 대회들이 모두 유사코를 준비하면은 비슷한 방식으로 비슷한 난이도의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대비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플러스 내가 또 알고리즘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험에 당연히 응시에서 기본적인 ABC를 알고 있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제 CS학과 진학을 하지 않더라도 유사코는 필수적으로 꼭 필요하다. 내가 코딩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그렇다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제 또 요새 핫한 ACSL입니다. ACSL의 올스타 수상을 하자라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CS 역량이라는 건 알고리즘 역량과 이론 구현 역량, 그러니까 프로젝트와 관련된 역량이죠. 이런 게 둘로 나뉘는데, 알고리즘 역량에서는 유사코, 이론 구현 역량에선 ACSL이 대표주자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ACSL은 또 40년 넘게 이제 매년 3, 4천 명은 이렇게 응시를 하고 있고요. 비슷해요, 유사코랑. 그 매년 4번 예선전을 거치는데, 조금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이 예선전을 거쳐서 결승전에 올라갈 학생들을 뽑습니다. 그리고 그 결승전을 통과한 학생들한테 이제 시상을 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이것도 등급별로 주니어, 인터미디에이트, 시니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이게 필기와 실기로 나눠진 게 유사코와 다른 점인데, 이거 덕분에 이제 또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 게, 이 유사코는 또 나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점점 힘들어지고 그런다고 했잖아요. 특히 또 7, 8학년의 어린 친구들, 코딩이 이제 막 시작하는 친구들이 이제 유사코 브론즈 하는 게 그렇게 또 쉬운 얘기가 아니게 되었어요. 그럼 그런 친구들한테 저는 뭘 권하느냐? 아까 앞에 보였다시피 주니어 8학년 이하 이렇게 되어 있죠. 이 ACS는 상대적으로 코딩이 절반 정도 비중이고 컴퓨터 띠오리 부분이 또 절반 정도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처음 하는 학생들도 상대적으로 유사코에 비해서 쉽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ACS를 뭔가 등용문으로서 시작해보는 그런 느낌으로서 접근하는 거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 또 그리고 반드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스펙을 위해서는 올스타전에서 수상을 하는 거를 목표로 해야 한다라는 건데, 그렇다면은 이 ACSL 또 좀 생소한 분들을 왜 준비하는지 또 준비를 해왔습니다. 첫째, 대학에서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아까 봤던 표죠. 여기서 이제 몇 점에 있느냐? 아까 4점 정도, 유사코 실버 정도가 이제 ACSL 파이널리스트 이렇게 진출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5점 정도의 이제 ACSL 올스타 브론즈에서 골드 메달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임프레시브한 건 ACSL 올스타 골드 메달, 시니어 정도 이제 골드 메달 하면 상당히 좀 좋은 그런 성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둘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ACS는 상대적으로 유사코보다 수상이 용이합니다. 그래서 어린 학생들 또는 처음 코딩 시작하는 학생들 또는 CS학과 진학 대신 뭔가 다른 쪽으로 이제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ACSL로 접근을 해보는 걸 또 추천을 드립니다. 셋째, 이게 알고리즘 역량이 아니라 구현 역량을 함양시켜 준다고 했죠. 나중에 내가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런 아트 작품, 뭐 아키텍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는 구현 역량이 필요한데, 그 구현 역량을 길러주는 아주 좋은 시험이다 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또 요약을 드리자면은 상대적으로 단기간의 준비를 통해서 올스타전 수상까지 ACSL 노리면은 완벽하다. 유사코, 한 손은 유사코, 한 손은 ACSL 올스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유사코랑 에이스에스엘 이외에도 여기 보이다시피 각종 대기업이랑 또는 대학교들에서 주최하는 그런 대회들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수상을 하는 거를 당연히 대학교에서 좋아하겠죠. 예를 들어 내가 스탠포드 지원했는데 이 친구 지원해서 보니까 스탠포드 프로그램 대회에서 수상을 했잖아. 이 친구 검증이 됐구나. 바로 이렇게 인정을 받는 겁니다. 넷째, 이제 제일 사실은 마지막이지만 제일 또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프로젝트를 통해서 완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거는 어떻게 보면 기본 베이스예요. 내가 이런 정도 실력을 갖추고 있다. 근데 미국 대학에서는 아시다시피 실력만 가지고 있다 해서 뽑지를 않습니다. 이런 알고리즘 지식, 유사코, 에이스에스엘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걸로 나만의 어떤 스토리, 나만의 전공 적합성, 나만의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대학에서 이렇게 눈여겨보고 뽑힐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대학에서 원하는 진짜 프로젝트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세 가지 핵심 키워드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요. 하나, 세상을 이롭게 한다. 내가 하는 게 뭔가 나만 좋은 거, 돈 버는 거 이런 게 아니라 뭔가 불우한 사람들 또는 여러 세상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런 세상을 이롭게 해주는 그런 토픽이하고, 두 번째, 실생활에 활용이 돼야 해요. 내가 아무리 훌륭한 엄청난 그런 정리를 발견했다 하더라도 실생활에 적용이 안 되거나 그러면 좀 빛이 바래겠죠. 실생활이 적용이 되고, 또 세 번째, 학생만의 창의적인 무엇인가 단계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또 착각하시는 게 흔히 하는 뭐 웹페이지 만들고 뭐 포트폴리오 사이트 만들고 아니면 앱 같은 거 개발하고 이런 거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거의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면 학생만의 뭔가가 보여지지가 않잖아요. 학생만의 창의적인 무엇인가 꼭 필요한데, 이따가 3부 순서에서 저희 그 멘토들과의 토크쇼에서도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만의 개성, 나만의 색깔을 보여주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 컴퓨터 사이언스 CS 전공 역량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시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웹 이런 그런 게 아니라 학생의 생각, 알고리즘이 녹아있는 본인만의 프로젝트 어떤 것들이 있느냐.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건 한 1, 2년 전 코로나가 한창일 때 나왔던 거였는데, 줌 수업에서 이제 화상 수업을 많이 하니까 이게 집중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화면 얼굴 분석을 통해 가지고 AI가 학생들한테도 경고를 해주고, 또 아니면 선생님한테도 이렇게 노티파이를 해주고 이런 거를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좀 실생활에도 도움이 되고 재미난 그런 예시가 되겠죠. 또 두 번째, 이 친구는 이제 의과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내시경 사진에서 이제 의사들이 놓칠 수 있는 종양 같은 거를 찾는 거를 AI 프로젝트로 이렇게 만들었고요. 세 번째, 이 친구는 이제 또 아트 작품인데, 뒤에 보이는 사진이 여러분들 이제 뭘로 보이시나요? 네, 혹시 고양이로 보신 분들 있으면 네, 맞습니다. 이 큰 사진이 고양인데 또 쬐끄만 이 부분들을 보면은 이 사진이 고양이 사진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어떤 사진을 주고 그 재료가 될 모자이크를 할 또 재료 사진들을 주면은 컴퓨터가 이거를 자동으로 막 배치를 해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일일이 하는 게 아니라 명암이라든지 색깔이라든지 이런 거 고려해가지고 예쁜 이런 작품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런 프로그래밍, 내가 만약에 프로그래밍 할 줄 안다 하면은 아트 같은 걸 하더라도 이런 굉장히 차별화된 어떤 나만의 개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렇다면 당연히 심사위원들의 눈에도 띄게 될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들한테 대학 진학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 내가 어떤 수상 실적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프로젝트라든지 나만의 차별화된 프로젝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왜 이거를 우리 헬로알고 글로벌과 함께 해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짧고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당연히 이제 수상 실적이죠. 앞서 보셨다시피 이제 유사코에 관해서는 타일 추종을 저희가 불허를 하고 있고요. 또 뭐 이런 굉장히 높은 뭐 플래티넘, 골드, 실버 매년 이 정도로 이제 저희가 수상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ACSL에 관해서도 이 정도로 이렇게 배출을 해내고 있고요. 이렇게 많이 배출을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저희가 그만큼 검증된 교육과정과 검증된 멘토들이 가르치고 있다. 실제로 또 몇 문대에 저희가 진학을 한 저희의 교육과정을 밟았던 그 친구들이 이제 또 멘토가 돼가지고 이번에 헬로알고 글로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을 이렇게 가르칠 수 있다라는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저희가 또 강조드리고 싶은 게 전문 멘토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MIT, 스탠포드, 카네기 멜론, 예일 등등의 굉장히 명문대 출신, 명문대 지금 막 진학한 따끈따끈한 그런 학생들이
저희의 교육과정과 저희의 그런 노하우를 토대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을 이제 그 지도를 하게 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체계적인 컨텐츠입니다. 제가 이제 벌써 이제 횟수로 따지면 이제 7년차, 8년차 정도 된 것 같아요. 유사코 강의를 진행한 지. 그동안 저희가 쌓였던 여러 가지 노하우라든지 이런 자료, 학습 콘텐츠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고요. 저기 보시니까 과거에 저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네요. 네, 이런 것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태까지 어떤 기출문제, 매년 시험이 나올 때마다 저희는 이제 기출문제를 분석해가지고 최신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이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되게 다양한 내용들을 이렇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는데 좀 요약을 해드리면 아무래도 정리가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헬로알고 글로벌 전공 적합성 학습 목표를 딱 말씀드리자면은 유사코는 내가 뭐 CS 전공한다 그럼 골드 이상, 그게 아니라 CS 전공 아니고 다른 데 하겠다 실버 정도, ACS는 올스타 메달 따는 거 목표로, 그리고 대학이나 기업에서 주최하는 대회에서도 한 번 이상 수상을 하자, 플러스 나만의 개인별 프로젝트 2개 이상을 하고 그런 프로젝트 관련된 대회, 사이언스 페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한 번 이상 수상을 하자. 이 정도면은 어느 대학을 지원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전혀 꿀릴 게 없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거를 얼마나 유기적으로 그 스토리라인을 만드느냐, 그것만 잘 하면은 얼마든지 충분히 명문대 진학을 하는 게 승산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또 저희 CS학과 진학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어느 정도 커리큘럼을 밟아야 하는지 이런 로드맵 저희가 쫙 가지고 있고요. 자세한 내용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사코 언제 어떻게 하고 ACL 언제 어떻게 하고 프로젝트 어떻게 하고 이런 커리큘럼 저희가 쫙 가지고 있습니다. 또 BCS학과 진학 목표로 하는 친구들도 똑같죠. 이 친구들도 이제 코딩에는 조금 더 덜 에너지를 투자하지만 오히려 더 투자를 해야 하는 건 나만의 프로젝트를 만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진행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또 이제 긴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대학에서 원하는 인재상이 바뀌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시잖아요. 그거에 이제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입시 전략을 갖춰야 하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미래에, 사실 대학 진학하고 끝날 게 아니잖아요. 미래에 살아남기 위해서, 이런 변화하는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을 갖춰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부에서는 저희 헬로알고 글로벌에서 이런 교육 과정을 어떻게 가르치고 누가 어떤 방식으로 가르치는지를 저희 원수진 센터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긴 시간 동안 감사했습니다. 네, 저희 센터장님, 전 헬로알고 센터장이고요. 예, 저희 홍 소장님 이야기 잘 들으셨죠? 특별 세미나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인사를 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올해로 제가 교육 경력이 한 23년 차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이제 교직에 17년 정도 재직을 했었고, 사실 저는 아이들을 좀 어떻게 하면 잘 CS 쪽으로 잘 지도해서 이쪽 역량을 키워서 이쪽 인재를 좀 잘 배출할 수 있을까를 사실은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현재는 저희가 그 헬로알고 글로벌 센터장을 맡고 있고,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실제 저희 헬로알고 글로벌에서 어떤 이제 로드맵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아이들을 지도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 한정이 있어가지고 20분 안으로 좀 짧게 말씀을 드려야 되다 보니까 좀 자세한 설명은 어머님들께 제가 따로 개별 상담을 드릴 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헬로알고 글로벌 미국교육센터 교육과정하고 강사진 안내 드리겠습니다. 총 3가지 파트로 제가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 아이의 진로 진학을 위해서는 어떤 그 학습 로드맵이 필요한가가 먼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쪽에서 누가, 어떤 선생님들이 어떤 역량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칠 것인가, 또한
아이들을 지도할 때 어떤 부분을 장착을 해서 잘 가르칠 것인가. 사실 이 부분이 사실 저는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뒤쪽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세계에 이제 저희가 14개국 아이들이 헬로하고 글로벌을 찾고 있습니다. 현재 수업을 좀 듣고 있는 상태인데, 그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은 왜 저희 쪽을 이렇게 찾아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앞에서 이제 저희 홍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전 강사진이 저희가 일단 굉장히 우수한 컴퓨터 사이언스 CS 전공한 강사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유사코나 HSL 같은 경우 그것들을 좀 대회의 특성상 지도를 하기 위해서는 강사의 기본적인 역량 수준이 빼어나지 않으면 사실 아이들을 그 정도 수준까지 끌어올려서 지도하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지도할 수 있을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결국 저희가 그동안 내왔던 미국이나 유럽 안에서의 합격 실적들을 통해서 앞쪽에서 아마 확인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결국엔 지도 경험 그리고 합격했던 실적들이 그 증거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선생님들이 본인이 잘하고 똑똑한 부분하고 이것을 학생들에게 잘 전달해서 아이들이 이런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게끔 지도하는 방법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쪽에 대한 자체의 컨텐츠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서도 한번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자체 개발한 이제 온라인 학습 플랫폼 을 토대로 이제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미국에 있는 대학에서 하는 대회나 아니면 기업에서 하는 대회에서 수상을 함으로써 그런 수상 역량들을 좀 강화해서 대입에 좀 직결되도록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학부모님들이 좀 질문이 많으셨어요. 근데 뒤쪽에 저희가 멘토분들이 진행을 했던 그 리서치 프로젝트에 대한 좀 질문이 좀 많았는데요. 대학을 합격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수준의 리서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야 유의미한가에 대한 좀 질문이 좀 많으셨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뒤쪽 3부에서 그 글로벌 멘터들의 그 경험 사례들을 통하면 아마 답을 좀 구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주제를 어떻게 연결을 해서 준비를 해야 하는가, 그리고 본인이 대입을 합격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프로젝트의 역량이 얼마나 중요했는지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를 할 텐데, 사실 이 부분은 어머님들 질문사항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좀 차지하는 내용인 것은 결국에 어느 정도까지 수준을 좀 많이 공부를 해야지만 일정 수준에 도달하는 결과물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늠치가 좀 어려우셔서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희는 이쪽을 지도할 수 있는 어쨌든 지도 강사 역량이 있는 강사들이 지금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 좀 강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걸 토대로 미국 명문대 입시를 치르는데 차별적 경쟁력을 일단 우리 아이들한테 장착을 해서 입시 성공을 갖춰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헬로이고 글로벌 저희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적합사 교육과정 로드맵 좀 보시면 저희 홈페이지에도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머니들 많이 하시는 유사코나 HSA 그리고 뭐 AP 과정들도 수업들이 있고요. 프로젝트 이쪽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는 저희가 유사코 수업을 8학년 이제 이상 친구들부터 사실 준비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6학년, 7학년 또 그 밑에 학년 그리고 저학년들은 저희 아이는 둘째는 어떻게 준비를 해서 갈 수 있나요? 라는 질문도 하시고 또는 뭐 꼭 8학년 이전에 조금 더 일찍 이쪽에 관심이 있는 친구는 어떤 로드를 짜서 준비를 할 수 있나 이렇게 문의가 좀 많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CS 베이직 섹션부터 그리고 유사코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초등 6학년, 7학년을 이제 위한 유사코 프랩 과정 또 설계가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일찍 준비하는 친구들을 위한 과정도 있고 또 저희 아이는 같은 반에서 수업을 듣는데 뭐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는 같은 반 안에서도 아이들끼리 사실 격차가 좀 벌어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조금 더 빨리 진도로 좀 나갈 수 없을까요?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세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부스터 과정이 별도로 있어서 진도를 조금 더 속진하는 과정으로 그룹핑을 다시 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그리고 결과가 나오도록 그 로드를 저희가 좀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앞쪽이 이렇게 좀 자세하게 좀 들어 있어서 좀 큰 그림으로 제가 좀 묶어서 한번 다시 이렇게 좀 그림으로도 한번 보여드리고요. 이게 좀 큰 맥락으로는 한 이런 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유사코부터 좀 짧게 좀 봐드릴게요. 앞에서 설명을 저희 홍 소장님 좀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브론즈 과정하고 유사코 실버 그리고 골드 플래티늄 이렇게 넘어가는데 보통 이제 CS 학과에 대한 이제 합격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수준을 공부를 해야 하나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시간이 유한하다 보니까 뭐 상위 과정까지 공부를 오래 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는 너무 이제 일반적인 답변일 테고, 제가 뒤쪽에 이제 저희 멘토분들 소개를 하면서 아마 진학을 한 전공과 그 이전에 본인이 수상을 했던 기록들을 좀 같이 이렇게 매핑을 해보시면 아마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 정도 수준은 공부를 해야 요 학교를 합격을 하는구나 하는 기준치를 좀 잡으실 수 있으실 텐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유사코 실버 정도를 이제 공부를 하고 나면 이후에 내가 CS를 전공하지 않더라도 다른 전공을 선택을 했을 때 그걸 접목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하거나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본 역량을 갖춘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유사코를 꼭 해야 하나요? 뭐 유사코 과정이 꼭 필요한가요? 대입에 이게 결정적인 역할을 하나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뭐 뒤쪽에서도 이제 저희가 말씀을 다시 드리겠지만, 이제 저희가 유사코는 뭐 CS를 딱 표출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이제 경시 시험이라고 볼 수는 있고요. 그걸 통해서 그 기본 펀더멘탈을 좀 갖춤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우리 아이의 다른 전공들을 어떻게 펼쳐나가는데 접목을 시킬 것인가, 사실은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니까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안 시키실 이유가 없겠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의 그 유사코 브론즈 과정만 이제 일례로 좀 말씀을 드리면, 현재 저희가 7학년부터 11학년 기준으로 브론즈 과정을 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주 1회고요. 일주일에 한 번 3시간 수업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50주 기준 커리큘럼이 되어 있어서 보통 뭐 7학년, 8학년 기준으로 1년 정도 공부를 하면 합격을 한다. 그래서 그 과정대로 쭉 밟아오면 합격을 하게끔 저희가 스몰 스텝으로 커리큘럼이 짜여져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이들마다 편차가 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조금 빨리 진도 과정이 나가는 친구들은 브론즈 테스트 볼 때 실버를 한 번 더 이제 뭐 응시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마다 좀 편차는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도 이제 상담을 하고 또 테스트를 한번 보고 또 수업을 하면서 이렇게 관찰을 하면서 어머님들께 피드백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유사코 과정을 하고 싶은데 학년적으로 이게 내용이 좀 어려운데 선생님, 저희 아이가 학년은 지금 초등이에요. 또는 조금 학년이 낮은데 이걸 좀 하고 싶어요 하는 어머님들은 유사코를 준비하는 프렙 과정이에요. 그래서 유사코 프렙도 저희가 이렇게 과정을 열어놨는데 마찬가지로 주일에 3시간으로 진도를 나갈 수 있고요. 8학년 이하 학생으로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을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 근데 저희 아이도 요 경시 쪽 브론즈를 좀 시켜보고 싶은데 너무 어렵지 않게, 예, 아직까지 코딩 경험이 없어요 하는 이제 뭐 6학년, 7학년 뭐 이 정도 8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유사코 프렙 과정 시켜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학습 기간은 24주로 설계가 되어 있지만 아이들별로 이제 점프업해서 유사코 과정으로 바로 넘어갈 수도 있다. 브론즈 과정으로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HSL도 이제 준비를 많이 시키세요. 근데 HSL 같은 경우는 주니어부터 이제 과정을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인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이론과 그리고 구현 방식까지 실기를 겸비해서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계는 앞에서 뭐 설명을 잠시 드리긴 했을 텐지만 이제 시험은 4단계로 이렇게 패스를 하게 되어 있고, 뭐 미국에서는 사실 이
뭐 대회를 나가서 추천을 해서 결과를 내서 입시에 직결되게끔 연결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컴퓨터 구조나 그리고 데이터 스트럭처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이론과 실습을 겸비해서 배울 수 있다. 그래서 기본적인 CS 역량들을 어느 정도는 장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저희 아이는 저학년이에요. 이런 말씀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은 학년이 저희가 기준 학년은 초등 2학년, 3학년부터 5, 6학년도 다 포함이 되게끔 커리큘럼이 좀 짜여져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전에 교육학 했던 선생님들이 이제 연구를 해서 사실은 만들어 놓은 커리큘럼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빗부터 출발을 해서 이거를 하드웨어로 장착을 해서 확장시킬 수도 있고 또 파이썬으로 붙여서 확장할 수도 있고 그 이후에 이제 프로젝트까지도 넘어서 대회까지 이제 본인 산출물도 만들어낼 수 있는 교육 과정인데요. 이 마이크로빗은 영국의 공교육 안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 마이크로 보드예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본인의 프로젝트를 펼쳐 나갈 수 있는 기본 과목으로 설정을 해 놓았고요. 이 수업은 일주일에 이제 2시간씩 수업이 진행이 될 예정이고 학습 기간은 36개월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36주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요거는 그 유사코는 이제 SSA를 하기에는 학년적으로 조금 어리지만 그 CS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을 기르고 이쪽에 대한 감수성을 잘 쌓아서 이후 과정을 좀 훨씬 수월하게 아이들이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입니다. 기초 과정이라서 이제 학년이 조금 낮은 친구들은 해볼 만하죠. 초등 3학년, 4학년 기준으로 제가 이제 좀 안내를 드려보면 아직 뭐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학년은 아니에요. 그런 친구들한테는 어떤 과정을 좀 도움이 될까요, 선생님? 이렇게 물어보시면 이렇게 CS 베이직 중에 마이크로빗 과정을 좀 해보다가 공부를 해보다 보니까 선생님 저는 요걸 좀 제가 좋아하는 아트나 아니면 뭐 뮤직, 음악 쪽이랑 좀 연결을 해서 프로젝트나 이런 대회를 좀 나가보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가는 친구들은 PBL 쪽으로 연구를 할 수가 있고요. 공부를 해보니까 이쪽이 딱 제 길이에요. 그래서 저는 컴퓨터 사이언스를 아주 본격적으로 공부를 더 열심히 해보고 싶어요. 그러는 친구들은 이제 유사코 프랩 거쳐서 브론즈 과정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조금 아마 8학년 이런 친구들보다 진도가 더 빨리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아이는 5학년인데요. 마찬가지로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될까요? 그래서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이제 그래픽적인 저희가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먼저 선수 과목으로 좀 다루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로 연결해서 활동들을 만들어 갈 수도 있고 또 알고리즘 공부를 또 연결해서 바로 갈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앞단의 과목들을 좀 거치면서 아이들이 이 과목이 굉장히 어렵지 않고 내가 훨씬 더 수월하게 이걸 응용해서 내 분야랑 접목시켜서 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감수성과 자신감 그리고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들을 장착하게 된다면 훨씬 위쪽에 어려운 단계에 갔을 때 우리 아이들이 자신감 있게 공부를 해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결과를 봤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머님들을 좀 사실 개별 면담을 좀 사실 상담을 좀 드립니다. 지금 그 유튜브 우측에 채팅창에 보시면 채팅창 상단에 저희가 수강 신청서를 공지에 띄워놨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수강 신청서는 과목을 이렇게 선택해서 들어오실 수도 있지만 아직 선생님 저는 어떤 과목을 어떻게 교육을 시킬지 잘 모르겠어요. 결정을 하기가 아직은 어려운데요. 네, 그래도 상담을 한번 받고 싶습니다 하는 분들은 이쪽에 저희가 교육과정 상담을 희망하시는지에 대한 체크를 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상담 희망만 체크하셔서 피드백을 이렇게 저희한테 답을 주시면 제가 일주일 안으로 지금 아침 설명회 하고 지금 예약이 좀 많은 편이라서 순차적으로 전화를 제가 다 직접 드려서 우리 아이의 컨디션에 맞는 최적화된 교육과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사실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떤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가르쳐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 선생님은 우리 아이와 어떤 선생님은 잘 맞을 것인가? 사실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요. 저희 헬로에고 글로벌 미국 교육센터 멘토진 소개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쪽 멘토진부터 소개를 드리면 뒤쪽에 저희가 그
멘토들 이제 뒤쪽 3부에 나오실 분이에요. 이신 멘토고, 이분은 이제 미시간 컴퓨터 사이언스를 이번에 전공하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유사코는 플래티늄까지 이제 하셨어요. 그래서, CS를 전공하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쪽에 대한 관심이 많다라고 하는 표현의 기준이 그러면 못해도 이제 저희는 이제 골드 이상으로 사실은 보고 있고요. 장문영 멘토 같은 경우는 옥스퍼드 지금 다니고 계세요. 근데 뭐 이분은 지금 유사코 실버까지 하셨는데 뭐 기본적으로는 컴퓨터 사이언스 앤 필로소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 부분이 어떻게 공부했던 것이 내 전공과 대학에 진학을 했을 때 활용이 되는지는 뒤쪽에 저희 이제 3부에서 아마 직접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저희 콜린 멘토인데요. 이제 MIT예요. 최근에 이제 그래도 한국 어머님들이 굉장히 좀 또 이 세스 쪽으로 선호를 많이 하시는 학교 중에 탑은 정말 저는 MIT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 성향도 그렇고 학생들을 이렇게 선발하는 좀 기준이라고 해야 되나? 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저희 재원생 중에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콜린 멘토 같은 경우는 유사코 실버를 했는데 앞에서 저희 홍 소장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건축, 미술을 좋아하고 건축을 전공을 했어요. 근데 요 유사코 실버까지 공부를 했던 부분이 어떻게 합격의 키로 들어갔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콜린 멘토가 아마 자세하게 뒤쪽에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저희 앤드류 우 선생님이에요. 근데 이분도 MIT인데 컴퓨터 사이언스 앤 엔지니어링이고 이렇게 전공하고 싶어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상담을 해보면 이분은 유사코 파이널리스트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거의 뭐 탑이다, 전 세계 탑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우코 장우코 멘토도 마찬가지로 카네기 멜론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하고 계시고요. 유사코 플래티늄까지도 이제 저희가 전공하셨어요. 앞에 대회 중에 저희가 소개를 하나 했었는데 구글 킥스타트에서도 탑5 안에 들었다. 이렇게 5% 안에 들었던 분입니다. 다니엘 뉴 멘토 같은 경우도 카네기 멜론 컴퓨터 사이언스 플래티늄 파이널리스트까지 다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공통적으로 CS 전공을 합격을 한 사실 저희가 스펙 공개를 일일이 다 드리기가 사실은 어려운데 요 정도만 보셔도 공부를 조금 더 관심 있게 한 친구들은 이렇게 결과가 연결이 되어지는구나 그렇게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혜준 멘토 같은 경우는 일리노이에서 이분은 이제 골드까지 하셨어요.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하시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국 멘토지는 미국 현지 시간에 맞춰서 저희가 수업이 좀 확장돼서 열릴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지금 설명에는 국내 국제학교 어머님들 대상으로 하는데 그럼 저희 아이는 국내 수업을 듣나요? 해외 수업을 듣나요? 네, 그러실 수 있는데 시간대가 국내하고 해외하고 또 같이 들을 수 있는 시간대도 저희가 좀 오픈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국제학교 다니는 친구들 중에도 그 영어가 훨씬 편한 친구들이 많거든요. 한국어로 저희가 이제 수업을 섞어서 하더라도 이제 주요 이제 이론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한국어로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미국 멘토분들 수업을 좀 들으신 게 오히려 아이들한테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은 어머님들께서 시간대를 보시고 가능한 시간으로 선택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또 저희가 추가로 오픈을 해드릴 수도 있으니까 그건 저랑 상담할 때 말씀 좀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도 저희가 멘토 선생님도 굉장히 좋은 분들 많으세요. 이미 수업 다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앞에 이제 저희 홍성기 연구소장 현재 저희 쪽 알고리즘 개발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서울대 나오셨어요. 국가대표 상비군들 뭐 워낙 제자들 많이 배출하셔서 뭐 어머님들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배민서 선생님 계시고요. 재한 선생님도 대부분 저희 선생님들은 본인이 다 이제 국제올림피아드부터 국가대표 상비군까지 다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이 지도할 때 어떤 영향을 주실 수 있냐면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하면서 어려웠던 부분들 그리고 좀 힘들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도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이거나 아니면 어려운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해서 넘어갈지를 좀 잘 이끌어 주실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좀 보는 거고, 또 하나는 뭐 기본적으로 이쪽에 전문적인 지식을 좀 본인이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선생님에 대한 부분은 지도를 잘하는 것과 더불어 저는 선생님의 어휘나 어조나 제스처나 선생님의 기본적인 그 모든 아우라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아이들에게는 수업의 일부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자체가 나의 롤모델이 되고 또 선생님이 생각하는 방식과 수업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중요한 내용들을 좀 태도적인 부분들까지도 사실 아이들이 배워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긍정적 에너지,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멘토진들로 사실은 구성이 되어야 우리 아이들이 한 발짝 더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좀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데이비드 킴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KUI 뭐 대부분 과거 출신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좋은 학교 나오셨고 대부분도 현재 다 석박 하고 계신 선생님들이십니다. 이재준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예, 과거 나오셨고요. 지금은 성대에 박사과정 중이세요. 박미 선생님도 그렇고 김남일 선생님도 신우 선생님도 성대에 박사 수료하셨습니다. 자, 저희 양선현 멘토 같은 경우도 이제 교육학 석사 하셨고 황아름 멘토도 저희가 대부분 선생님들이 석사 이상 있으시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뭐 단순히 저희가 뭐 젊은 선생님들 멘토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기는 어려우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야 하는 역할은 결국엔 우리 아이, 어머님들의 자녀죠. 아이들마다 사실은 아무리 좋은 하버드 나온 선생님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아이와 잘 맞지 않으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잘 맞는 선생님, 이 친구에게 잘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생님은 어떤 분인가? 그걸 잘 매핑하는 게 제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담을 할 때 항상 아이의 컨디션을 저는 좀 많이 살펴보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다른 수준이 결국엔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라고 저는 좀 확신을 가지고 좋은 강사진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저희가 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제 관리 시스템이에요.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거죠. 저희가 온라인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이제 옆에서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국제학교 어머님들도 뭐 제주에도 계시고 송도에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거리상의 이제 제약들을 저희가 이제 극복을 하기 위해서 사실 온라인으로 지금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온라인 학습실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개념에 대한 부분들을 동영상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연구 개발을 좀 투자를 좀 많이 해서 오랜 기간 동안 좀 많이 업데이트가 된 온라인 학습 플랫폼을 좀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는 과제가 나가요. 그러니까 모든 공부는 학과 습의 조화로 완성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결국엔 선생님하고 수업 중에 공부는 했지만 이걸 과연 우리 아이가 내 것으로 만들어내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 저는 좀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그 습의 시간은 저희가 이제 과제가 나갑니다. 집에서 혼자 과제를 하다 보면 이 과목 자체가 특성이 어렵죠.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본인이 이 문제가 어려울 때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 를 좀 보면 저희가 그 아이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 온라인 그 학습 플랫폼을 좀 저희가 오픈을 해 놓을 거예요. 그래서 지니 플러스라고 하는 시스템을 열어 놓고요. 멘토 선생님한테 질문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장착해서 운영 중이라서 이런 코칭 서비스가 좀 진행이 될 거예요. 저희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이 문제를 어려워한다고 해서 풀어주시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공부 자체가 힌트를 주고 팁을 주고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고민했어?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어? 라고 이제 가이드를 함으로써 아이들이 좀 도출을 해 놓으셔야 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저희가 뭐
답안을 풀어주거나 알려주거나 이런 방식으로는 사실 좋은 교육이라 할 수 없고 결과로 연결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칭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좀 일정 그 룰 안에서 지도를 하게끔은 하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담임 선생님들이 수업 중에 아이들하고 수업을 하시다 보면 이 아이가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선생님들은 파악을 하고 계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아이가 이걸 내 것으로 만들었는가에 대한 체크는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이런 지니 시스템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월말 평가를 또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아이들은 평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테스트 자체를. 그런데 뭐 수업이 끝나면 그날 수업했던 내용들을 저희가 이제 1대1로 어머니들께 자세하게 좀 안내를 드리는 거는 기본이고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4주 동안 수업이 진행이 되면 그 4주 동안 공부했던 내용들을 정확히 제대로 잘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테스트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구멍이 있거나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보충을 하거나 아니면 클리닉을 통해서 저희가 좀 진행을 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통 브론즈 과정 같은 경우는 50주이니까 공부를 시작해서 1년 뒤에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중간에 우리 아이를 중간에 계속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체크가 피드백이 어머니들께 또는 아이에게 돌아가지 않으면 이제 마지막 파이널에 가서 시험이 떨어져도 어느 부분에서 체크가 안 되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꼭 월말 평가를 보도록 하게 하고 있고요. 또 어떤 아이는 또 굉장히 수업 안에서 이해가 빠르고 이게 가속도가 붙는 친구들이 있어요. 공부 안에서도. 그럼 선생님들이 먼저 저한테 제안을 합니다. 원장님, 이 친구는 요 반보다는 이 반으로 가서 조금 더 속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라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또 이제 진도를 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도 가이드를 드린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적어도 이제 그래서 저희가 분기에 한 번은 어떤 내용들을 공부를 했는지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는지 그래서 다음 3개월 과정에는 어떤 내용을 배울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어머니들께 좀 피드백을 드리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수업 안을 어떻게 구조화를 잘 해나갈 것인가인 것 같아요. 또 이게 온라인 수업이다 보니까 걱정을 많이 하세요. 대부분 아이들이 집중을 해서 문제를 풀고 선생님 설명을 듣고 선생님들이 코칭을 1대1로 진행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체크를 또 이렇게 구석구석 저희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저는 이 선생님에 따라 나올 수 있는 편차를 어떻게 보면 좀 최소화하고 표준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수업의 구조를 디테일하게 짜는 것이 저는 1차적인 방법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3 시스템을 좀 만들었는데 첫 번째 일단 수업을 좀 시작을 하면 이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가볍게 저희가 리뷰 테스트를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부분 아이들은 일주일 동안 이 공부를 손을 놓고 있다가 오게 되거든요. 과제는 수업 시작하기 뭐 전날 정도까지 제출하면 되는데 다른 공부들 하고 학교 생활 하다가 이제 수업에 들어오면 당연히 이렇게 지워져 있죠. 기억에서. 그래서 리뷰 테스트를 가볍게 보고요. 지난 시간에 이런 내용을 배웠고 우리는 이런 것까지 정리를 했어. 기억이 나니? 그래서 지난 시간 내용 리뷰하고 그리고 오늘 배운 퀴즈를 같이 연결을 지어서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다시 퀴즈 리뷰를 합니다. 그리고 본 수업 들어가죠. 그래서 이론 개념 설명하고 그리고 그것을 문제화해서 적용을 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문제를 풀 거예요. 또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문제 좀 응용 단계로 나가는데 여기에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 아이들별로 좀 간극이 생깁니다. 그래서 뭐 어떤 친구는 조금 더 빨리 풀고요. 어떤 친구는 좀 생각을 좀 길게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편차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이제 문제의 난이도나 개수나 이런 부분들을 좀 선생님이 아마 개인별로 이렇게 좀 제공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수업 안에서의 그 로스, 잃어버리는 그런 시간을 좀 거의 최소화하도록 좀 구조화를 저희가 좀 해놨습니다. 뒤쪽에는 뭐 다음 시간에 어떤 걸 배울 거고 과제는 어떤 거고 이렇게 마무리 학습하면서 마무리가 된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구조를 가지고 저희가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잘 가르치는 거,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이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는 내가 물론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하죠. 난 브론즈 입상을 하겠어. 실버까지는 갈 거야. 아니면 뭐 한번 공부를 시작을 해보고 내가 전공을 어떤 걸 결정을 하게 되면 그 전공에 필요한 역량들을 좀 장착하는데 이걸 도움이 되기 위해서 지금 여기부터 준비를 할 거야. 기본적인 목표들이 있지만 그 목표들을 달성해 나가기 위한 이런 한 스텝 한 스텝들을 저희가 좀 같이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개강일이 6월 17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측에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강좌 신청서에 상담 신청 남겨주시면 제가 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3부는 오전에 그 멘토분들하고는 실시간 진행을 했는데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시차가 미국이 지금 새벽 시간이어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녹화본으로 좀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녹화본 재생 나가고 뒤쪽에 마무리 뒷부분 제가 인사 다시 드릴게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다들? 네. 네, 혹시 그 장문영 멘토님 마이크 꺼져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잘 들리시나요? 네네네. 잘 들리시군요. 네. 네, 먼저 이렇게 3부 순서에 다시 뵙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홍선기 헬로알고 글로벌 그 알고리즘 연구소장이고요. 아마 이번 시간이 저희 지금 세미나 보시고 계신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좀 기다리고 계신 순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원래는 총 3분 이렇게 참가를 해주시기로 했는데 그 MIT 재학 합격하신 콜린 김인규 멘토님께서 오늘 하필이면은 학교 졸업식 행사에서 좀 중요한 역할을 맡으시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조금 부득이하게 불참하게 되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마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을 것 같아서 저희가 동영상으로 이 질문에 대한 그 대답이라든지 이런 거는 녹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따 그거는 같이 질문 중에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그러면 이제 나머지 두 분 참여하신 분들 먼저 소개부터 간단히 제가 여쭤보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전부 여기 계신 멘토님들은 저희 헬로알고나 아니면 저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알고리즘 공부를 해서 미국이나 또는 영국의 명문대에 진학하신 훌륭하신 멘토님들입니다. 다들 박수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박수. 네, 저밖에 이제 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먼저 그러면은 간단하게 자기에 대한 어떤 전공이라든지 소개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장문영 멘토님께서 진행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장문영이고요. 작년에 NLCS 제주를 졸업했고 현재는 옥스퍼드 유니버시티 Computer Science and Philosophy 1학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역시 본토 발음이시네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이신 멘토님께서 혹시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University of Michigan에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하고 있는 이신이라고 하고요. 저는 고등학교는 오하이오주에 소재에 있는 Western Reserve Academy를 나왔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저희가 또 학부모님들이 주신 따끈따끈한 질문들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질문은 이제 어머님들께서 가장 좀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이제 CS 학과에 진학을 하기 위해서 또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또 CS 학과 진학하셨으니까 학교 수업이랑 그 extracurricular activity를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하는가? 네, 이거에 대해서 좀 멘토분들은 실제로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장문현 멘토님께서 먼저 좀 답변을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제가 경험한 영국 고등학교 IB 과정하고 영국 대학 입시를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대부분의 영국 대학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 진학 시에는 학교 수업에서 CS 과목을 반드시 수강해도 되지 않지만 대신 엑스트라 커리큘러에서 CS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어필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홍성희 선생님과 함께 준비한 유사코 대회나 구글 킥스타트, ACSL 이런 대회들을 기본적으로 했고 따로 CS 관련 리서치로 엑스트라 커리큘러를 준비했습니다. 당연하겠지만 영국 대학에서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미국 대학보다 그 GCSE나 IB, A-level 그 학교 성적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고 CS 전공을 할 거면 영국 대학 입시에서는 대부분의 대학들에서 수학 그 가장 어려운 수학 과목에서 탑 성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이제 멘토분들 중에서는 미국 대학뿐만이 아니라 또 영국 대학, 또 우리나라의 또 영국 학제를 가지고 있는 국제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또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친구들한테 또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를 주신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을 한번 넘어가 보면요. 그 또 CS 전공이 아니라 또 다른 전공으로 진학할 때는 알고리즘 공부가 어떻게 또 활용될 수 있는지, 사실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CS 전공이 워낙 또 가기가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점점점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 과연 이 알고리즘 공부가 필요가 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혹시 또 이신 멘토님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알고리즘은 사실 컴퓨터 사이언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전공에서도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하게 되는 능력인데,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것만 해도 뭐 데이터 사이언스라든지 통계학이라든지 뭐 applied mathematics 아니면 뭐 IOE라고 Industrial Operations Engineering 이런 전공들에서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는 이제 공부인데, 그것뿐만 아니더라도 만약에 나중에 대학교에서 CS 전공뿐만이 아니라 CS 마이너 부전공을 진행을 할 경우나 뭐 나중에 취업 시 코딩 테스트를 진행을 한다거나 이럴 때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는 스킬이고요. 또 직접적으로 활용을 하지 않는다 해도 이제 공부하는 과정에서 길러지는 이런 문제 해결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중에 뭐 이산수학, discrete math 이런 수업 등에서 굉장히 사용되기 때문에 교육과정에서 얻는 바도 상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CS라는 거가 꼭 그 CS 전공을 하는 게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이제 알아두면은 나중에 저도 이제 굉장히 많이 본 사례인데, 이제 대학교에 가면은 내 전공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제 섭 메이저 같은 걸로 이렇게 선택을 하잖아요. 부전공 같은 거를. 그럴 때 이제 뭔가 컴퓨터 사이언스 이런 걸로 이제 결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좀 도움이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또 그 저희 이번에 따끈따끈한 이 MIT 건축과 또 신입생이신 분인 그 김인규 멘토님께서 또 동영상으로 또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그 동영상 같이 이렇게 보면서 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잠깐만요. 네, 혹시 다들 잘 보이시죠? 네, 그래서 한번 진행을 하면은.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미국에서 보딩스쿨 그라튼 스쿨 다니고 있는 12학년 컬린 김인규라고 합니다. 일단 내년에 저는 MIT의 건축 전공으로 들어갈 예정이고요.
오늘 갑작스럽게 개인 일정으로 세미나 참가 못하게 되었지만 부모님들 질문을 이렇게라도 답변해드리고 싶어서 동영상으로도 제가 한번 답변을 해드리려고 노력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국 명문대에 합격한 멘토님들의 차별화된 CS 스펙이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일단 개인적으로 저는 CS가 아니라 건축 전공으로 대학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코딩 공부를 다른 이과 전문 친구들보다 늦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사코나 ACSL에서 상을 받았지만 되게 높은 차별화된 성적을 내진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CS 공부를 하면서 배운 알고리즘과 코딩 관련 지식으로 저는 제 개인적인 전공 관심 분야에 컴퓨터를 사용한 작업들을 하면서 차별성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건축 미술 전공으로 지원을 했는데 포트폴리오에 넣은 작품 중 하나에 2년 전에 만든 작품인데 실시간으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약간 설치 미술 했었는데 이거를 코딩으로 만들었어요. 그 실시간의 사회 이슈나 이런 것들을 녹여낼 수 있는 걸 컴퓨터로 만들었는데 이 작품이 미술 대회에서 수상을 하면서 제 미술 포트폴리오에 약간 좀 색다른 작품성을 더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컴퓨터와 약간 인공지능, 약간 이런 새로운 것들이 지금 사회에 중요한,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코딩 전문 상이 아니어도 여러 가지 코딩을 사용하면 진짜 모든 게 다 잘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미술 쪽으로 했지만 아무래도 코딩으로 약간 발전하고 있다 보니까 사회가 이쪽으로 뭔가 공부를 조금 해놨던 게 여러 가지 방면으로 쓸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코딩 전문 상보다 여러 가지 상을 더 할 수 있었던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네, 그래서 방금 멘토분들은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학부모님들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김인규 멘토님께서 이번에 건축과 이제 합격을 하게 되면서 이 코딩을 배웠던 게 뭔가 이 아트 설치 예술 작품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코딩을 접목시킬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나만의 차별화된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결국에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좀 코딩 역량, CS 역량을 다른 전공을 준비하거나 공부할 때 이걸 잘 녹여내는 거, 이게 사실은 제일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장문혁 멘토님 역시 또 CS 역량을 또 어떤 방식으로 좀 자연스럽게 자기 포트폴리오에 녹여내었는지 그 비결을 좀 혹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비결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 제 생각에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CS 역량을 다른 스펙들과 자연스럽게 연결하기 위해서는 스토리텔링이나 접점에서 접점을 통해서 스토리텔링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UCAS를 통해서 서밋한 에세이에서는 로직이라는 공통된 키워드를 가지고 컴퓨터 사이언스와 필로소피를 잘 엮어냈는데, 컴퓨터 사이언스 부분에서는 알고리즘이나 이론적인 부분, 그리고 철학에서는 러직이나 튜링 머신,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면서 왜 내가 지원하고 싶은 이 전공 컴퓨터 사이언스 필로소피가 어떻게 내가 한 활동들이랑 자연스럽게 연결되는지 그 부분을 설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뛰어넘어서 제가 생각하는 CS 역량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문제 해결 능력, 앞서 말했던 것처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낸다는 것입니다. 특히 보통 CS라고 하면은 컴퓨터를 잘 다니고 코딩을 잘 짜고 이런 학문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학문이 오히려 더 다양한 실상으론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다양한 방식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유사코 같은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고 다양한 방법으로 생각하는 방식을 배우면 CS뿐만 아니라 CS를 전공하지 않는 학생이라도 그 스펙을 쌓을 수 있고 죄송합니다. 그 스펙을 쌓을 수도 있고 또 배우는 과정에서 자기 개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다 포함시켜서 제가 그 extracurricular를 쌓아가는 과정에서 나중에 입학 시험이나 인터뷰 이런 거에서도 제가 잘 답변할 수 있게 도와주었던 그런 부분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장모님 멘토님께서 저희가 라이브로 하는 거를 또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벨소리도 있었는데, 네, 일단은 뭐 잘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이제 설명회 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컴퓨터 사이언스를 한 게 단순히 코딩이라든지 프로그래밍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인문학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세상을 바라볼 때 새로운 시각으로 이제 컴퓨터 코딩, 컴퓨터 사이언스적인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큰 어떤 좀 강점이 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일단 어떤 활동들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살펴봤는데요. 좀 더 이제 자세하게 한번 들어가 보면은 이제 또 CS 전공 합격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유사코라든지 ACSL 이거는 이제 학부모님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거 이외에 또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나는 이런 활동들을 했다. 뭔가 좀 자랑해 주시거나 좀 이렇게 소개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좀 장문현 멘토님께서 혹시 또 한번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유사코나 ACS 외에는 일단 수학대회 같은 것도 많이 참가했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제가 어떤 리서치 활동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IB 과정에 포함된 익스텐드 에세이로 그 제네틱 알고리즘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또 리서치를 했고, 또 학교 밖에서 제가 혼자서 진행한 그 한창 또 그 머신러닝 이런 게 유행할 때 한번 그 이런 걸 시도해 보면서 내가 이 분야에 정말 인트레스트가 있구나 이런 거 보여주기 위해서 바이올로지컬 모리큘이랑 그거에 바인딩 어피니티를 프리딕트하는 모델 같은 거를 머신러닝으로 한번 구현해 보고 활동을 했습니다. 제가 또 필로소피도 같이 전공을 하는데, 그런 활동으로는 필로소피 동아리 회장, 그리고 그냥 평소에 독서한 내용을 제가 에세이에 잘 담아낸 것 같습니다. 하나 하고 싶은 말은 제가 영국 대학에 지원을 했는데, 미국 대학과 비교했을 때는 요구되는 그 extracurricular 양이 굉장히 적지만 전공과 진짜 완전 밀접한 관련이 필요하고, 제가 수상 실적이 그렇게 막 뛰어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하고 싶은 분야를 딱 먼저 정하고 그 관련 활동을 짧고 굵게 하는 것에 좀 시간을 아끼고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토크쇼를 보고 계신 많은 학부모님들이 좀 어떻게 마음의 위안을 얻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꼭 내가 유사코 골드, 플래티넘 막 이렇게 엄청 높은 레벨까지가 아니라 이 나의 관심사, 결국에는 이제 본인의 관심사랑 이 내가 하고 싶은 전공이랑 얼마나 이걸 연계해서 이게 진짜 내가 가진 스킬이다, 내가 가진 어떤 컴퓨터 사이언스라는 무기가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게 굉장히 좀 유효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활동들로 학부모님들이나 이제 또 지금 장문현 멘토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좀 도움이 됐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리서치 페이퍼 같은 부분인데, 뭐 미국의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캠프라든지 아니면 뭐 교수님과의 리서치 페이퍼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얼마나 합격에 중요한 요소인지 이 부분은 또 이진 멘토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마이크가 꺼져 있는 것 같은데 혹시 한번 체크. 네.
아이고, 체크를 못했네요. 네, 아이고,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CS 리서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FERPA, 그러니까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직접 학교 오피스를 찾아서 인퍼슨으로 제 어드미션 파일을 직접 봤었어요. 학교에서 이제 제 엑스트라 커리큘러를 몇 점으로 평가를 했고 또 어떠한 방식으로 평가를 했는지 제가 한번 직접 가서 보았었는데요. 제가 지원할 때 미시간의 리서치 프로그램인 유럽과 제가 진행했었던 CS 리서치를 연관지어서 썼던 답변이 뭐 academic이라든지 아니면 demonstrated interest 이런 항목들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저에게 주었던 답변이더라고요. 이뿐만 아니라 제가 인터뷰를 다른 학교들과 진행할 때도 이런 리서치를 통해 얻을 수 있었던 경험 같은 것들을 녹여내어서 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리서치를 진행했을 때 다른 지원자들과의 확실한 차이점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지금 방금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굉장히 좀 고급 정보를 이지 멘토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실제로 그 스코어를 보셨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랬을 때 이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근데 여기 있습니다. 정답이 여기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 이제 CS 역량을 기르는 것과 더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가지고 어떤 수준으로 프로젝트를 만드는 게 좀 유의미한가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좀 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어떤 주제랑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를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이지 멘토님?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학교에서 신문사가 있었는데, 제가 신문사의 일부였는데, 그 학교 신문에 뭔가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 학교 신문을 위한 앱을 개발해서, 모바일 앱을 개발해서 출시를 했었는데, 요것을 제가 잘 활용을 해서 대학 입시 때도 활용을 하고, 또한 대학 입시뿐만 아니라 대학 합격 후에 아너스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on-campus job 제가 이번에 그 튜터링 잡을 잡았는데 이것을 얘기를 할 때 저는 이러한 개발 경험과 프로젝트를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해서 이러한 on-campus job에서도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었고 또한 이제 학교 신문사 저희 대학교 학교 신문사의 모바일 개발팀에도 인터뷰와 개발 테스트 후에 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젝트들을 학교와 연관지어서 뭔가 나중에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답변을 굉장히 잘 해주셨는데 결국에 우리가 뭐 물론 대학 합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유도 사실은 더 중요한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우리가 변화하는 이런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렇게 좀 뭔가 지속적인 나만의 무엇인가 또는 이 컴퓨터 사이언스라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좀 도움이 되는지 이지 멘토님께서 현실적인 좀 이그샘플들을 이제 보여주셨던 것 같고요. 또 나머지 하나 질문은 이제 그 김인규 멘토님께서 이제 또 동영상으로 답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아이비리그 같은 또는 MIT 같은 이런 좀 탑 티어 학교를 준비할 때 가장 좀 신경 써서 준비한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동영상 보면서 먼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비리그 합격을 위해 가장 신경을 써서 준비한 점은 무엇인가요? 물어보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점은, 자신의 객관적인 장점과 자신의 약간 관심 분야랑 좀 색다른 활동이랑 연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세상에 학교 성적을 잘 받고, 뭐 대회 성적을 잘 받고 이런 학생은 되게 많거든요, 당연히. 근데 그거를 자신만의 무언가로 약간 연결시킬 수 있다는 게 되게 대단해 보일 수 있어요. 좀 색다르게.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미술에 관심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리는 거 좋아하고, 약간 미술관 가는 거 좋아하고, 뭐 보는 거, 영화 이런 거 되게 좋아했었는데,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미술 수업을 듣기도 했지만, 뭐 당연히 점수 잘 받는 과목은 수학이나 컴퓨터나 이런 쪽으로 더 제가 발전을 했었거든요. 고등학교 다니면서 특히. 근데 이거를 약간 두 개를 연결시킬 수 있었다는 게 되게 좋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에 신경을 되게 많이 썼는데 미술 작품에 약간 수학과 CS 알고리즘 등을 사용한 좀 색다른 재밌는 아이디어를 넣으려고 약간 노력을 했고 포트폴리오 자체도 전체적으로 다
그 안에 있는 작품 하나하나가 연결되게 테크놀로지에 관련된 테마로 약간 완성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대학생들이 이 학교 지원서를 보잖아요. 그럼 첫 페이지에 나오는 게 일단 학생이 어디서 왔고, 뭐 부모님은 어떤 사람이고, 뭐 내가 어떤 것들을 했고, 약간 활동들을 뭘 했고 이런 게 있잖아요. 점수에 더불어서. 그러니까 대학생들은 학생을 당연히 뽑는 거지만 그 전에 지원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 하는 것 같아요. 특히 MIT 같은 학교, 높은 학교들에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 지원하는 사람 다 공부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약간 내 사람 자체가 얼마나 재밌는 사람인지 이런 걸 어필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좋은 학습력이 있는 학생이면 그것을 자신이 진지하게 관심을 가지고 자신만의 아이디어로 연구할 수 있는 무언가로 한 단계 높여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학생이 보여줄 수 있는 최대 차별성인 것 같습니다. 저는 미술을 진심으로 좋아했기 때문에 수학과 학교에서 제가 잘했던 것들을 미술로 연결시켰을 때 그게 진짜로 작품들이 멋지게 나온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수상 경력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나요? 질문 주시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수상 경력에서 뭐 엄청난 상을 하나 받았다.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한 점은 꾸준히 했다랑 약간 열정적으로 다양하게 시도해봤다. 이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저는 예를 들면 AMC는 한 번 통과했고, 유사코는 실버에서 멈췄어요. 당연히 이들도 열심히 노력해서 받은 상이고 좋은 경력이지만 저는 지원서에 이들보다 4년 연속으로 상을 받은 National Latin Exam에 더 중점을 뒀습니다. 그러니까 라틴어 시험이죠. 근데 이게 사실 그렇게 어려운 상은 아니에요. AMC나 유사코에 비교하면 특히. 그렇지만 더 받기 쉬운 상이어도 제가 몇 년 동안 같은 상을 받았고 4년 동안 이 노력을 꾸준히 했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잘 보인 것 같습니다. 또는 저는 한 분야에 대해뿐만이 아니라 제 관심 전공인 건축학과 미술을 연결시킨 여러 개의 분야에서 수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한 AMC나 유사코 그리고 미술 작품에서 코딩을 사용한 미술 작품 얘기도 했었지만 저는 뉴욕타임스에서 영어 글쓰기 대회에서 건축 건물을 약간 재밌게 리뷰하는 형식으로 논문을 썼는데 이게 글쓰기 대회에서 수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다 다르게 보면 뭐 얘는 언어학도 상을 받았고 뭐 수학도 상을 받았고 코딩도 상을 받았지만 이 막 다 엄청난 상이 아니어도 약간 여러 개를 한 가지에서 그치지 않고 여러 개를 시도했다는 것이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좋았던 거는 이 여러 개에 대한 주제가 다 제가 진심으로 좋아하는 아까 말했던 것 같이 진심으로 제가 건축학을 위해서 열정이 있으니까 그거를 연결시켜서 글도 건축에 관해서 쓰고 건축 작품에서는 수학을 약간 사용할 수 있고 미술 대회에서는 뭐 코딩을 사용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연결을 시켜가지고 약간 제가 학생으로서 그리고 학생 밖에 뭐 어떤 거를 좋아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약간 꾸준히 하는 것과 좀 다양성 있게 수상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과 쪽을 생각하고 있더라도 이게 약간 문과 예를 들면 글쓰기 전공으로 대학을 지원한다고 하면 코딩을 굳이 뭐 해야 될까 뭐 이런 생각도 드실 수 있지만 제 생각에는 뭐 일단 아까 말했던 것 같이 코딩이 요새 사회에 워낙 중요하기도 하고 하나만 잘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분야로 나아갈 수 있는 좀 열정을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건 좀 질문에 답을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라틴어를 고등학교 들어가서 처음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라틴어가 코딩이랑 되게 비슷해요. 코딩이 좀 이상한 얘기일 수 있지만 코딩이라는 게 약간 컴퓨터한테 정확한 설명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문장 한 문장으로 정확히 뭐를 해라라고 설명을 하는 건데 라틴어가 되게 오래된 언어다 보니까 단어 어휘력보다 약간 단어 구성과 문단이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 이런 거에 신경을 되게 많이 써요. 그래서 약간 그거 하나하나 보면서 뭔가 해석하고 연결시키고 하는 게 코딩이랑 저는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정확하게 뭔가를 해결해보고 문장을 구성할 줄 알고 생각을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할 줄 알고 이런 것들이 코딩을 배웠을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물론 수상 경력에도 이게 라틴어를 더 잘하게
해줬으면 라틴상을 받는 거에 도움이 됐고, 당연히 코딩상을 받는 거에는 도움이 됐고,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약간 전체적으로 제가 질문에 답변을 한 게 다 비슷했던 것 같긴 한데, 저는 건축 지원을 하면서 사실 코딩이 되게 중요한 역할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로 연결시킬 수 있었다는 점이 되게 저를 포트폴리오와 제 에세이에서 좀 재밌는 사람으로 보여줄 수 있었던 것 같고, 그게 결정적으로는 대학 합격에 도움을 많이 줬던 것 같습니다. 오늘 다시 갑작스럽게 참 본인이 참가 못하게 돼서 좀 죄송한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오늘 동영상을 통해서 질문 답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꼭 얼굴 1대1로 실물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 저희 김인규 멘토님께서 굉장히 좀 건축학에 대한 어떤 열정이 이런 느껴지는 이런 굉장히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결국에 정리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이 컴퓨터 사이언스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뭐, 내가 대학 지원하는 거에도 물론이지만,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관심사들, 아까 김인규 멘토님의 예시를 들자면은, 건축, 아트, 수학, 이런 다양한 관심사들을 연결 지어주는 어떤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컴퓨터 사이언스를 알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늘어나고 훨씬 더 재밌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좀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좀 학부모님들께서 준비해 주신 질문 같은 경우 이제 미리 준비한 질문들을 이제 받아봤는데요. 또 실시간으로 또 이 질문을 좀 주시고 계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 실시간으로 질문 조금 이렇게 주시면은 저희가 그 취합을 해가지고 한번 또 답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시간으로 질문 혹시 있으신 분들 그 바로 채팅창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그래서 일단은 또 이 질문 주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뭐 ACSL이라든지 이런 좀 컴페티션, 또 수학, 유사코 이런 것들 또 너무 흔한 거 아니냐? 이게 그래서 대학에서 이제 예전처럼 크게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하셨는데, 이게 또 반은 맞고 또 반은 좀 틀린 말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게 어떤 부분에서 맞냐면은 일단은 저희가 SAT라든지 GPA라든지 누구나 다 좋은 성적 받는다고 해서 그게 의미 없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당연히 갖춰져 있어야 일단은 뭔가 내가 말을 하더라도 신빙성이 생기고 그런 거니까. 내가 아무리 백날 코딩으로 해봤자 전혀 이 입증된 결과물이 없으면은 사실 그거는 믿기가 좀 어렵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소한 ACS라든지 유사코라든지 이런 거에서 기본적인 코딩 어떤 베이스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거는 꼭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보면은 이것도 약간 뜨거운 감자인데 최근에 또 유사코 시험이라든지 이런 게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이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시험에 대해서 뭔가 치팅 같은 게 있고 또 이런 것 때문에 좀 권위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좀 우려하시는 학부모님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사실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한국의 이 사고 방식이랑 이제 미국의 이 좀 자유로운 사고 방식이랑 좀 충돌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들께서 꼭 아셔야 하는 게 단순히 지금 여기 계신 멘토분들도 다 말씀을 해주셨지만 유사코만 해서 대학을 간다, ACS에서 대학을 간다 이런 게 전혀 아니에요. 그거는 단지 나의 어떤 컴퓨터 사이언스적인 역량을 보여주는 그 마일스톤 중 하나인 것일 뿐이지, 결국에 중요한 건 내가 진짜로 실력을 갖춰서 이거를 활용해서 나만의 스토리에 잘 녹여낼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뭐 유사코에서 뭐 치팅 해가지고 좋은 상 당연히 받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 뭘 하나요? 그것만 가지고는 내 실력이 전혀 느는 게 없고, 또 그리고 유사코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대회들이나 프로젝트 이런 거에서 잘 녹여낼 수 있는 그 역량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 유사코라는 거는 대회로서 어떤 기본적인 권위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절대 여러분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에서 더 나아가서 어떤 프로젝트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좀 대학이라든지 이런 온사이트 대회 같은 것도 참가를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크레디빌리티를 높이는 게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일단은 여기까지 조금 저희가 또 멘토분들, 또 여기 계신 멘토분들, 또 미국에서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고 영국에서 또 이렇게 엄청 다양한 이렇게 시차로 이렇게 참여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일단 여기서 지금 조금 이렇게 한번 좀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 이렇게 보신 멘토님들 다 이제 설명회를 위해서 잠깐 이렇게 참여하신 게 아니라 저희 헬로알고 글로벌과 함께 같이 앞으로 이제 학생들이 열심히 또 가르쳐 주실 멋진 멘토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 지금 이 세미나 듣고 계신, 토크쇼 듣고 계신 학부모님들께서도 우리 자녀들도 꼭 여기 계신 이 멋진 멘토들처럼 좋은 대학교 합격하고 이렇게 멋지게 좀 이렇게 성장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꼭 이렇게 많은 수강 신청 및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오늘 참여해주신 멘토분들 다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저희가 이제 실제 수업에서 한번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토크쇼는 지금 여기서 한번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위해서 또 잠시만요. 네. 자, 3부를 저희가 이렇게 동영상으로 보여드렸는데 어떻게 어머님들 조금 그래도 좀 궁금증이 좀 해소가 되셨을까요? 그래서 저희 멘토분들이 실제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 그리고 직접적으로 대학을 진학을 하는데 어떻게 CS 쪽 역량을 활용을 했던가, 이런 부분들과 더불어 현재 대학생활을 하면서도 이쪽에 대한 공부가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 중에 이제 사실 미국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영국 그리고 국내에 계신 선생님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결국엔 저희 아이들과 이제 수업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제가 오늘 설명회에서 말씀을 드렸던 멘토분들은 실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강사 테이블 한 50분 정도 되는 분들 중에서 굉장히 좀 일부이고요. 그래서 좀 좋은 선생님들이 좀 많이 저희 쪽에 계시니까요. 문의 많이 주시면 제가 잘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저희가 강좌랑 이쪽 신청서를 좀 통해서 좀 이런 부분들은 상담을 좀 요청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개강일은 6월 17일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실제 이번에 이제 미국 센터 오픈을 하면서 현지에도 저희가 이제 상담을 좀 진행을 하실 수 있는 미국 센터가 이제 저희 협력업체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는 미국 번호 저렇게 표기가 되어 있고, 프레스티지 인스티튜트 쪽으로 그쪽 어머님들도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현지의 입시 정보나 아니면 미국 현지에 있는 강사진 분들하고 또 이런 상담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시면 미국 쪽으로 연락을 하셔도 괜찮으시고요. 한국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유튜브 우측 상단에 있는 그쪽 강좌 신청서에 상담 요청을 체크를 하시면 한국에서 저희가 전화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이렇게 좀 마무리 좀 하도록 하고 추가적인 좀 질문을 주신 분이 계세요. 근데 제가 지금 질문지를 여기 화면에서는 좀 보기가 어려워서 일단 그 질문 부분에 대해서는 어머님께 제가 따로 연락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 그 상담 요청에 어머님 그 질문 사항과 같이 좀 남겨주시면 제가 전화로 이 부분은 따로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예, 일단 좀 긴 시간 좀 세미나 진행했는데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는 어머님들 좀 개별로 전화로 또 따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